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멈칫합니다. 자기 자신을 존경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존경합니다. 훌륭한 선생님을 존경하고 성공한 사업가를 존경하고 역사 속 위인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을 존경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존경한다고 말하면 건방지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겸손해야 한다고, 자기를 낮춰야 한다고, 자기를 높이는 것은 오만이라고. 그런데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귀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존경한다. 이 한마디 안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니체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단순히 자기를 높이라는 뜻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니체가 말하는 자기 존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존심이나 자만심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니체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존경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남의 눈치를 봅니다. 남의 인정을 구걸합니다. 남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달라집니다. 남이 칭찬하면 기분이 좋고 남이 무시하면 바닥까지 무너집니다. 이런 삶이 과연 자기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남의 시선에 의해 기쁨과 슬픔이 결정되는 삶, 그것은 내 삶이 아니라 남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니체는 그런 삶을 노예의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거친 표현이지만 생각해보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기 감정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남인 상태. 그것이 바로 노예 상태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니체의 이 한마디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존경한다는 것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우리는 자기 존경을 잃어버렸는지, 자기 존경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기 존경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를 함부로 대해왔던 자신에게 미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경하기 시작하는데 나이도 없고 때도 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거울 속 자기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 주름이 늘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고 어딘가 지쳐 보이는 얼굴. 그 얼굴을 보면서 한숨이 나옵니다.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거울 속 얼굴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얼굴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의 시선입니다.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은 거울 속 자기 얼굴에서 세월의 흔적을 봅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자기가 견뎌온 시간의 증거이고 자기가 살아온 삶의 기록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반면 자기를 존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울 속 자기 얼굴에서 실패의 흔적을 봅니다. 남들보다 못한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한 자기,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자기를 보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같은 거울, 같은 얼굴인데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니체가 말한 자기 존경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 존재 전체를 귀하게 여기는 시선, 자기 인생 전체를 가치 있게 바라보는 태도, 그것이 자기 존경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왜 자기 존경을 그토록 어렵게 만드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을 존경하기에 가장 어려운 시대입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자기를 남과 비교하기 쉬운 시대는 없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열면 남의 삶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누구는 해외여행을 가고, 누구는 새 차를 뽑고, 누구는 멋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누구의 자녀는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보면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삶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비교의 결과는 늘 같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뒤처져 있다. 나는 저 사람만 못하다.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의 결과가 매번 부정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존경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는 남의 삶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은 그 사람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만 골라서 올린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가 울었던 밤, 부부싸움을 한 아침, 통장 잔고가 바닥난 순간을 SNS에 올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의 하이라이트와 자기의 비하인드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의 가장 좋은 모습과 자기의 가장 평범한 모습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당연히 자기가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비교를 멈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원래 자기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남과 비교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이 본능이 생존에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본능이 자기 파괴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비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평가받으며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점수가 매겨지고 등수가 정해집니다. 상위 몇 % 안에 들면 칭찬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실망스러운 눈빛을 받습니다. 이런 경험이 수십 년간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가치가 점수로 매겨질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시험 점수가 높으면 가치 있는 사람이고 점수가 낮으면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등식이 무의식 속에 새겨집니다. 학교를 졸업해도 이 등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직장에서의 직급, 연봉, 사는 집의 크기, 타는 차의 가격, 이 모든 것이 점수가 됩니다. 그 점수로 자기 가치를 매깁니다. 점수가 높으면 잠시 안심하고 점수가 낮으면 자기를 한심하게 여깁니다. 이런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존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니체는 이런 시대가 오기 훨씬 전에 이미 이 문제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니체는 19세기 사람입니다. SNS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니체는 인간이 자기 존경을 잃어가는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니체에 따르면 문제는 외부 환경이 아닙니다. 문제는 인간 내면에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기 가치를 자기가 정하는 것을 포기하고 남에게 그 권한을 넘겨버린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남이 나를 인정하면 나는 가치가 있고 남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가치가 없다. 이 구조를 니체는 가장 비열한 자기 포기라고 보았습니다. 자기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권한.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권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권한을 너무나 쉽게 남에게 넘겨버립니다. 회사 상사에게,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심지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인터넷 속 타인에게까지 이 권한을 넘깁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가치가 낮다고 한탄합니다. 니체가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자기 가치를 낮게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당신이 그 권한을 남에게 넘겨버렸기 때문이라고.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자기를 낮추는 것이 미덕이라는 뿌리 깊은 관념이 있습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겸손이 최고의 덕목이라고 배웠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마라. 잘난 척하지 마라. 튀지 마라. 이런 가르침이 우리 안에 너무 깊이 박혀 있습니다. 물론 겸손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과 자기 비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알면서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 비하는 자기를 모르면서 함부로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깎아내리면서 겸손하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학대입니다. 니체가 경고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자기 경멸, 미덕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자기 파괴. 니체는 이것을 꿰뚫어 보았고 그래서 단호하게 말한 것입니다. 고귀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존경한다고. 이제 니체가 말하는 고귀함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니체가 고귀하다는 표현을 쓸 때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의미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고귀하다고 하면 왕족이나 귀족을 떠올립니다. 집안이 좋고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고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니체에게 고귀함은 혈통이나 재산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고귀함은 순전히 내면의 문제였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태도, 자기 삶에 대한 자세, 자기 가치를 스스로 정하는 용기.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고귀함의 본질입니다. 니체는 인간의 도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주인 도덕이고 다른 하나는 노예 도덕입니다. 이 구분을 이해하면 니체가 말하는 고귀함이 무엇인지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주인 도덕이란 자기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주인 도덕을 가진 사람은 남이 뭐라 하든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합니다. 남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행동에 대해 남에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 노예 도덕은 남의 기준에 따라 자기를 평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노예 도덕을 가진 사람은 항상 남의 눈치를 봅니다. 남이 좋다고 하면 좋은 것이고 남이 나쁘다고 하면 나쁜 것입니다. 자기 판단이 없습니다. 항상 남의 판단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남의 삶의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주인이니 노예니 하는 표현 때문에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니체가 실제로 누군가를 노예라고 비하하려 한 것은 아닙니다. 니체가 말하려 한 것은 태도의 차이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순간에는 주인의 태도를 가지고 어떤 순간에는 노예의 태도를 가집니다. 문제는 평생 노예의 태도로만 사는 것입니다. 자기 가치를 평생 남에게 물어보는 것.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평생 남의 반응에서 확인하려 하는 것. 이것이 니체가 경고한 노예 상태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고귀한 인간이란 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기 가치를 자기가 정하는 사람. 자기 기준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남의 승인 없이도 자기를 존경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귀한 인간입니다. 니체의 저자 선악의 저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귀한 유형의 인간은 자기 자신을 가치를 결정하는 자로 느낀다.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가치를 결정하는 자. 남이 결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일상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해서 밀렸다고 합시다. 자기 가치를 남이 결정하게 내버려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구나. 회사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걸 보면 나는 그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존경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런데 자기 가치를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진해서 밀린 것은 아쉽지만 내 가치가 승진 하나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나는 나만의 기준이 있고 나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상황이 나빠져도 자기 존경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외부의 결과와 자기 가치를 분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체의 도덕의 계보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체는 인간이 스스로의 가치를 부정하기 시작한 것이 문명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보았습니다. 원래 인간은 자기 존재 자체를 긍정하는 존재였습니다.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기쁨이었고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명이 발전하면서 인간은 조건도 가치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을 하면 가치가 있고 저것을 하지 못하면 가치가 없다. 이런 조건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인간은 자기 존재 자체를 긍정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니체가 보기에 이것은 인류 문명의 가장 큰 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의 치료법이 바로 자기 존경이었습니다. 고귀함에 대해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고귀함에는 고독을 견디는 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가치를 자기가 정하면 당연히 남과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외로워집니다. 주변에서 이상하다는 시선을 보냅니다. 왜 너만 다르게 하느냐고, 왜 남들처럼 하지 않느냐고 압박합니다. 이런 압박을 견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기준을 포기하고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아갑니다. 편하니까요. 남들이 다 하는 대로 하면 비난받을 일도 없고 외로울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런 편안함을 가장 위험한 함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남의 기준에 맞춰 사는 편안함은 자기 존재를 포기한 대가로 얻는 편안함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평해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항상 무언가 빠져있는 느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느낌이 바로 자기 존경을 잃어버린 증거입니다. 니체에게 고귀함이란 결국 이런 것이었습니다. 남의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으로 사는 용기, 고독을 견딜 줄 아는 힘, 외부의 인정 없이도 자기를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내면의 단단함.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지위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과의 정직한 대면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것을 고귀하다고 부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자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존경과 자존심은 같은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니체가 말하는 자기 존경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존심이란 무엇입니까? 자존심은 남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남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방어 기제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남 앞에서 울지 않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자기 약점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강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경직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사실 두려운 것입니다. 남에게 약하게 보이면 무시당할까봐 두려운 것이고, 자기 약점이 드러나면 공격받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꽁꽁 감추고 단단한 척합니다. 이것은 강함이 아니라 불안의 표현입니다. 자만심은 또 다릅니다. 자만심은 근거 없이 자기를 부풀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믿는 것, 자기가 특별하다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 자만심입니다. 자만심이 강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충고를 무시하고 남의 능력을 깎아내립니다. 이것도 역시 진짜 강함이 아닙니다. 자만심의 뿌리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인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자기를 부풀려서 그 불안을 덮으려는 것입니다. 진짜로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풀릴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니체가 말하는 자기 존경은 무엇이 다를까요? 자기 존경은 자기 존재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잘난 점만이 아닙니다. 못난 점까지 포함해서 자기 존재 전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존심이나 자만심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자존심은 약점을 숨기려 하고 자만심은 약점이 없는 척합니다. 하지만 자기 존경은 약점을 인정합니다.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존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자기 존경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자기 직면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기 직면이란 자기 자신을 민낯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한 점, 자기의 추한 면, 자기가 저지른 실수, 자기가 외면해온 진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과정을 피합니다. 자기 약점을 외면하고 자기 실수를 합리화하고 자기 추한 면을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자기 존경에 절대 도달할 수 없습니다. 자기 전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자기 전체를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니체가 정말 대단한 것은 이 점을 정확히 짚었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남에게 정직한 것보다 자기에게 정직한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에게는 매일 거짓말을 합니다. 괜찮아, 나는 행복해, 나는 만족해. 이런 말들이 진심인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 이런 말들은 자기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불행하다는 사실을 직면하기 싫어서 괜찮다고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런 자기 기만을 가장 비겁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진실 앞에 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기 존경에 도달한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서 자기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잘못은 잘못이고 자기 가치는 자기 가치입니다. 이 둘을 분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자기 존경이 없는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자기 가치가 무너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명하고 핑계대고 남 탓을 합니다. 이것이 자존심과 자기 존경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존경이 있는 사람은 잘못을 인정합니다. 자존심은 깨지기 쉬운 유리와 같고 자기 존경은 휘어져도 부러지지 않는 대나무와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가 실패했다고 합시다. 자존심만 있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팀원들이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야. 위에서 지원을 안 해줬잖아. 이렇게 남 탓을 하면서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기가 부족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외면하는 것뿐입니다. 반면 자기 존경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점에서 판단을 잘못했다. 다음에는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의 실패가 자기 존재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는 실패해도 나라는 사람은 여전히 가치가 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로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자기 존경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존경은 자기에게 관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엄격한 것입니다. 자기를 존경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대충 살지 않습니다. 쉬운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보다 나은 사람이다. 나는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존경에서 나오는 자기 향상의 의지입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자기 존경의 핵심입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존경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했듯이 자기 직면 없이는 자기 존경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불편하더라도 함께 들여다봅시다. 첫 번째, 자기 존경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남의 인정을 구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밥을 먹으러 가도 맛집을 골라야 하는데 그 이유가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SNS에 올렸을 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곳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옷을 사도 자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남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옷을 삽니다. 심지어 취미도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줬을 때 있어 보이는 취미를 선택합니다. 이런 삶은 겉으로 보면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뭔지도 모릅니다. 남의 시선을 만족시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남의 시선이 없으니까요. 남의 시선이 없으면 자기 가치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 사이에 있으려 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려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두 번째, 자기 존경이 없는 사람은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합니다. 친구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입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편합니다. 왜 나는 아직인데 저 사람은 벌써 승진했을까? 동창이 사업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겉으로는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시기가 끓어오릅니다. 왜 나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었을까?
이것은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존경의 부재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자기 존경이 있는 사람은 남의 성공을 자기 가치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과 내가 잘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존경이 없는 사람은 남의 성공을 자기 실패의 증거로 해석합니다. 남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자기가 내려간 것처럼 느낍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남이 잘 될 때마다 자기가 아픈 셈이니까요. 세상 모든 사람의 성공이 자기에게 고통이 되는 삶. 이것이 자기 존경이 없는 사람의 비극입니다. 세 번째, 자기 존경이 없는 사람은 작은 비판에도 무너지거나 과잉 반응합니다. 누군가 가벼운 농담을 했을 뿐인데 심각하게 상처를 받습니다. 회사에서 약간의 피드백을 받았을 뿐인데 밤새 잠을 못 잡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안에 자기를 지탱해주는 존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존경이라는 내부 기둥이 튼튼한 사람은 외부에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둥이 없는 사람은 산들바람에도 쓰러집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고 남의 표정 하나에 자기 존재 전체가 부정당한 기분이 듭니다. 이런 사람은 대인관계가 매우 힘듭니다. 모든 관계에서 전전긍긍하고 모든 대화에서 상대방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려 하고 모든 상황에서 자기가 공격당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사실은 아무도 공격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네 번째, 자기 존경이 없는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 아이러니한 현상입니다. 자기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남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눌려 사는 사람이 후배에게 똑같이 군림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에게 무시당하는 아내가 자녀에게 화를 퍼붓는 것도 그 예입니다. 자기 안에 존경이 없으면 남에 대한 존경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린 주전자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니체가 말한 것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경하지 못하는 인간은 남도 존경할 줄 모릅니다. 자기 안에 없는 것은 밖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 존경이 없는 사람은 결정을 스스로 내리지 못합니다. 식당에서 메뉴 하나 고르는 것도 옆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뭐가 맛있어요? 뭐 먹을 거예요? 나도 그거 먹을게요. 이것은 사소한 예이지만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진로를 정할 때 남들이 가는 곳으로 갑니다.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주변의 평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사할 집을 고를 때도 남들이 선호하는 동네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남의 기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기준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가 자기만의 기준조차 갖지 못한 채 남의 인생을 복사해서 살고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여섯 번째,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자기 존경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뭘 하고 싶으냐고 물으면 모르겠다고 합니다. 뭘 좋아하느냐고 물으면 글쎄요 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취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소홀히 하고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쓰지 않은 근육이 퇴화하듯이 자기 자신을 느끼는 감각이 퇴화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인생이 무미건조해집니다. 아무것도 재미없고 아무것도 감동적이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듯이 살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태를 우울증이라고 부르는데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자기 존경의 부재가 만들어낸 영혼의 질병입니다. 이 6가지 모습 중에서 하나라도 자기에게 해당된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 개가 해당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살아온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자기 모습을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니체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변화는 자기인식에서 시작된다고. 이제 왜 우리가 자기를 존경하기 어려운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앞에서 SNS와 비교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것은 표면적인 원인에 불과합니다. 진짜 원인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대부분 어린 시절에 결정됩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충분한 존중을 받은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기 존경의 토대를 갖추게 됩니다.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아이의 의견을 들어주고 아이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겨주면 아이는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몸으로 배웁니다. 이런 아이는 커서도 자기를 존경할 수 있는 기반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조건부로 사랑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칭찬하고 공부를 못하면 실망합니다. 말을 잘 들으면 사랑하고 말을 안 들으면 야단칩니다. 아이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는 사랑받을 수 없다. 무언가를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 이 메시지가 아이의 무의식 깊은 곳에 새겨줍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성인이 되어서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건부 사랑을 받으며 자란 사람은 평생 무언가를 증명하려 합니다. 끊임없이 성과를 내려 하고 끊임없이 인정을 받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자기 존재가 가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쉬지를 못합니다. 쉬면 불안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기가 가치 없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일하고 끊임없이 성취합니다. 밖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내면에는 항상 공허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취해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은 어린 시절에 받지 못한 무조건적 존중이 빠져 있는 자리입니다. 문화적인 요인도 큽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나 같은 게 뭐라는 식의 자조적 표현이 일상적으로 사용됩니다. 나 같은 게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뭐라고 감히, 제가 뭘 한다고. 이런 말들이 겸손의 표현으로 통용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사회적 예의로 하는 말이었지만 반복하다 보면 진짜로 자기가 보잘것없다고 믿게 됩니다.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감정을 만들고 감정은 행동을 만듭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반복하는 사람은 결국 정말로 나 같은 게 뭐인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게 되고 기회가 와도 자격이 없다고 느껴서 물러서게 됩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의 울타리를 좁혀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이 쌓이면서 자기를 존경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판결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 이혼을 경험한 사람, 시험에 거듭 떨어진 사람,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 이런 경험이 쌓이면 자기에 대한 판결이 점점 가혹해집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성공할 자격이 없어. 이런 판결을 스스로에게 내리고 그 판결에 따라 삽니다. 일종의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고 믿으니까 시도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으니까 성과가 없고 성과가 없으니까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확인합니다.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니체는 이 모든 현상을 노예 도덕의 내면화라고 보았습니다. 노예 도덕이 외부에 있을 때는 그래도 저항할 수 있습니다. 남이 나를 깎아내리면 반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예 도덕이 내면화되면, 즉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깎아내리기 시작하면 저항의 대상이 사라집니다. 적이 외부에 있으면 싸울 수 있지만 적이 자기 안에 있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적이 된 상태. 이것이 자기 존경의 부재가 만들어낸 가장 비극적인 상태입니다. 니체가 이것을 그토록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존경의 부재는 단순히 기분이 안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근본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자기를 낮추는 것이 관계를 원활하게 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면 남이 편하게 느끼고 남이 편하게 느끼면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춰서 유지되는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를 희생해서 유지하는 가짜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자기는 점점 작아지고
상대방은 점점 커집니다. 결국 관계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고 자기는 그 관계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관계는 서로를 존경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경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존경해야 합니다. 자기를 존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진정으로 존경할 수 없고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니체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부의 인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남 100명이 나를 칭찬해도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남 100명이 나를 비난해도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인정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외부의 인정은 바람과 같아서 언제든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나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인정, 즉 자기 존경은 바위와 같습니다. 한번 단단하게 세우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니체가 고귀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존경한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 바위를 세우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반대편을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경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런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 존경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기 자신을 존경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남의 말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남의 조언이나 피드백을 경청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남이 좋은 평가를 해도 우쭐해지지 않고 남이 나쁜 평가를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치의 기준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평가는 참고사항일 뿐 결정권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대인관계에서도 편안합니다.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행동은 상대방에게도 편안함을 줍니다. 자기 존경이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편안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편안함의 원천이 바로 그 사람의 자기 존경입니다. 자기 존경이 있는 사람은 거절당해도 자기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고백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합시다. 자기 존경이 없는 사람은 이것을 자기 존재 전체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에게 매력이 없구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 존경이 있는 사람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지. 내가 가치 없어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절은 거절일 뿐이지 내 가치에 대한 판결이 아닙니다.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완전히 다르고 해석이 다르니 그 후의 행동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기 존경이 있는 사람은 거절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자기 존경이 없는 사람은 거절 후에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잘못을 했을 때의 반응도 크게 다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기 존경이 있는 사람은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후에도 자기 가치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은 행위에 대한 것이지 존재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못을 했지만 나라는 존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존경의 힘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항상 변명하는 사람은 아무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 존경이 있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남에게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자기 안에 결핍이 없는 사람은 남에게서 빼앗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남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남의 행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습니다. 남의 행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지 못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의 원천은 자기 존경입니다. 자기 존경이라는 내면의 풍요로움이 있어야 남에게 관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리더십도 자기 존경에서 나옵니다. 역사 속에서 진정한 리더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기 존경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를 행했습니다. 남이 반대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실패해도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리더십의 본질은 직위가 아니라 자기 존경에서 나오는 확신입니다.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확신이 남에게도 전달됩니다. 일상에서도 차이는 뚜렷합니다. 자기 존경이 있는 사람은 자기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 아니라 충전의 시간으로 삼습니다. 자기와 대화하는 시간, 자기를 돌보는 시간,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이런 시간이 있어야 자기 존경이 유지됩니다. 반면 자기 존경이 없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혼자 있으면 자기 안의 공허함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공허함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찾습니다. TV를 켜놓고 음악을 틀어놓고 SNS를 끊임없이 스크롤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안의 공허함을 피하기 위한 도피입니다. 자기 존경이 있는 사람은 자기 몸도 소중히 대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 해로운 것을 함부로 넣지 않습니다. 과식하지 않고 과음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고 충분히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이 자기 존재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존재를 존경하면 당연히 자기 몸도 존경하게 됩니다. 반면 자기 존경이 없는 사람은 자기 몸을 함부로 대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하고 화가 나면 포금합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합니다. 이것은 자기 몸에 대한 경멸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경멸이 몸에 대한 학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존경이 있는 사람은 경계를 설정할 줄 압니다. 여기서 경계란 자기가 허용할 수 있는 것과 허용할 수 없는 것의 선을 분명히 긋는 것을 말합니다. 남이 무례하게 대하면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대하지 마세요. 남이 부당한 요구를 하면 거절할 줄 압니다. 그것은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자기를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자기 존경이 없는 사람은 경계를 설정하지 못합니다. 남이 무례하게 대해도 참습니다. 남이 부당한 요구를 해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절하면 남이 나를 싫어할까봐, 거절하면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남의 이용 대상이 됩니다. 항상 손해를 보면서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참고 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폭발합니다. 쌓였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관계가 파탄납니다. 처음부터 경계를 설정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이처럼 자기 존경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자기 존경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도전이 가득한 모험의 장이고 자기 존경이 없는 사람은 세상이 위협이 가득한 전쟁터입니다.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니체의 매우 중요한 경고를 함께 들어봐야 합니다. 니체는 자기 존경의 반대편에 있는 것, 즉 자기 경멸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니체의 대표작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니체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경멸할 만한 것은 자기 자신을 경멸하면서도 그 경멸하는 자기를 어떤 식으로든 존경하는 것이라고. 이것은 좀 복잡한 말인데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 중에는 그 경멸 자체를 일종의 미덕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이야. 나는 자기 자신에게 절대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경멸을 자기 수양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자기 경멸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올 이유가 없다고 느낍니다. 자기 경멸이 미덕이라고 믿으니까 자기 존경으로 가는 길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니체가 이것을 가장 경멸할 만한 것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병을 앓고 있으면서 병을 건강이라고 착각하는 것.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 경멸이 만성화되면 인간은 무서운 변화를 겪습니다. 자기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남도 아끼지 않게 됩니다. 자기 존재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남의 존재도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자기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남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리가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끔찍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자신을 경멸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경멸이 남에 대한 경멸로, 남에 대한 경멸이 잔혹한 행위로 이어진 것입니다. 니체는 이 연결고리를 정확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존경을 그토록 강조한 것입니다. 자기 존경은 단순히 자기 기분을 좋게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존경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일상적인 수준에서도 자기 경멸의 해악은 분명합니다. 자기를 경멸하는 사람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합니다. 건강에 해로운 것을 알면서도 계속합니다. 해로운 관계인 것을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 곁에 머물면서 이것이 자기가 받아 마땅한 대우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자기 경멸이 만들어낸 잔인한 착각입니다. 자기가 형편없다고 믿기 때문에 형편없는 대우를 받아도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자기 존경의 회복입니다. 니체는 인간의 위대함과 비참함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인간은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존경하는 인간은 위대한 일을 합니다. 자기가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을 하려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어려운 도전에도 나섭니다. 반면 자기를 경멸하는 인간은 비참한 일을 합니다. 자기가 가치 없다고 믿기 때문에 가치 없는 일을 합니다. 자기가 못한다고 믿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같은 능력을 가진 두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 자기를 존경하고 다른 한 사람이 자기를 경멸하면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자기 경멸에 대한 니체의 경고를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철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경멸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경멸이 자기 자신을 갉아먹고 자기 관계를 파괴하고 자기 인생을 좁히고 있습니다. 니체가 100년도 더 전에 한 경고가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합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이 경고가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기 경멸은 전형됩니다. 자기를 경멸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자기 경멸을 배웁니다. 자기를 경멸하는 상사 밑에서 일하는 직원은 자기 경멸에 감형됩니다. 자기를 경멸하는 친구와 어울리면 자기 경멸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경멸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됩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니체의 경고는 개인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사회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자기 경멸이 만연한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구성원 하나하나가 자기를 존경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상호 존중이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자기 존경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존경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니체의 철학은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니체는 해결의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물론 자기 존경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잃어버린 것을 하루에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알면 걸을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를 때가 가장 막막한 것이지. 방향만 알면 한 걸음이라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남의 기준을 버리고 자기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존경의 첫 걸음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남들이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이 진짜 나에게도 성공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이 질문들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남의 기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물어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뭐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은 뭐지?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지? 처음에는 대답이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물으면 아주 작은 소리로라도 대답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소리가 자기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오랫동안 무시했던,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진짜 목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말에 뭘 할지 결정한다고 합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이 뭘 하는지를 먼저 봅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고 아, 저기 좋아 보인다. 나도 저기 가야지. 이렇게 결정합니다. 하지만 자기 기준을 세운 사람은 다릅니다. 지금 나는 뭘 하고 싶지? 이렇게 자기에게 먼저 묻습니다. 그러면 의외의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고 싶다. 오래된 책을 다시 읽고 싶다. 동네 산책을 하고 싶다. 이런 소박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남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별로 멋지지 않은 주말입니다. SNS에 올릴 만한 사진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기준으로 보면 이것이 가장 만족스러운 주말입니다.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서 자기 기준이 점점 선명해지고 자기 존경의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실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한 약속은 꼭 지키려고 합니다. 친구와의 약속, 회사와의 약속, 거래처와의 약속. 이런 약속을 어기면 신뢰를 잃으니까 반드시 지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한 약속은 어떻습니까?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이번 주말에는 책 좀 읽어야지. 올해는 새로운 것을 배워야지. 이런 약속들을 얼마나 지키고 있습니까? 대부분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한 약속이니까요. 남이 모르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면 무의식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런 인식이 자기도 모르게 쌓입니다. 이 상태에서 자기를 존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작은 약속부터 지키라는 것입니다. 거창한 약속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30분 산책하겠다. 이번 주에 책 한 챕터 읽겠다. 오늘 밤 8시에는 잠자리에 들겠다. 이런 아주 작은 약속을 자기 자신에게 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작은 약속을 지킬 때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쌓입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말한 것을 실행하는 사람이야. 이런 신뢰가 쌓이면서 자기 존경의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하고 자기가 그 명령을 따르는 것. 이것이 주인 도덕의 실천입니다. 세 번째, 자기 과거의 실패와 부끄러움을 직면하되 거기에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의 실패 때문에 자기를 존경하지 못합니다. 사업에 실패한 기억, 인간관계에서 배신당한 기억, 중요한 기회를 놓친 기억, 이런 기억들이 마음속에 무거운 짐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 짐의 무게 때문에 자기를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니체는 이것에 대해 매우 독특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모르 파티, 운명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모르 파티란 자기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성공도 실패도, 기쁨도 고통도 모두 포함하여 자기 운명 전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극적 긍정입니다. 왜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었다. 그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의 깊이가 없었다. 이렇게 자기 인생 전체를 긍정하는 것이 아모르 파티입니다. 이것이 왜 자기 존경과 연결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인생 전체를 긍정할 수 있으면 자기 존재 전체를 긍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자기 존재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실패도 나의 일부이고 고통도 나의 일부이고 부끄러움도 나의 일부입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나라는 존재를 통째로 사랑할 때 비로소 자기 존경이 가능해집니다. 니체는 이것을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라고 보았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한 번에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자기 과거의 한 장면 한 장면을 끌어안아가면 됩니다. 네 번째, 자기 존재의 유일성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입니다.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나와 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도 없고 나와 같은 DNA를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기억, 나의 감정, 나의 생각, 이 모든 것이 합쳐진 존재는 우주의 나 하나뿐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자기 존재가 얼마나 기적적인지 느껴집니다. 수십억 년의 우주 역사 속에서 수십억 명의 인류 중에서 나라는 존재가 이 시간, 이 장소에 존재한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 기적적인 존재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니체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주에 대한 모독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이 왜 어리석은지도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세상에 나와 같은 존재가 없는데 누구와 비교한다는 것입니까? 차과와 배를 비교하는 것도 어리석은데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를 다른 존재와 비교하는 것은 더 어리석습니다.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입니다.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속도가 있고 각자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고 비교에서 벗어나면 자기 존경의 공간이 열립니다. 다섯 번째, 니체의 위버맨슈 개념과 자기 존경을 연결하겠습니다. 위버맨슈란 보통 초인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것은 어떤 슈퍼히어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버맨슈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넘어서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어제의 자기보다 오늘의 자기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 현재의 자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자기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위버맨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무엇이 먼저 필요할까요? 바로 자기 존경입니다. 자기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더 나은 자기를 향해 나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나 같은 게 어차피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자기 향상의 동기가 생길 리 없습니다. 자기를 존경해야만 자기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의지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 존경이 위버맨시로 가는 첫걸음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니체는 인간의 가능성을 한없이 신뢰했습니다. 인간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최종 버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변할 수 있고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고 끊임없이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을 실현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존경해야 합니다.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자각이 있어야 그 가치를 더 키우려는 노력이 시작됩니다. 자기 존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자기 존경에서 출발하여 자기 향상으로, 자기 향상에서 자기 초월로, 자기 초월에서 위버맨슈로. 이것이 니체가 그린 인간의 여정입니다. 실천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존경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의 작은 실천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자기에게 말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자.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말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진심이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은 감정을 바꾸고, 감정은 행동을 바꿉니다. 자기에게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것은 자기 존경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친절하면서 정작 자기에게는 매우 가혹합니다. 친구가 실수하면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이렇게 위로하면서 자기가 실수하면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진짜 한심하다. 이렇게 자기를 때립니다. 이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친절을 자기에게도 베푸십시오. 자기가 실수했을 때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이렇게 자기에게 말해 주십시오. 자기가 힘들 때 수고했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자기를 다독여 주십시오. 이것이 자기 존경의 실천입니다. 자기를 존경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친절하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긴 이야기의 끝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고귀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존경한다. 이 한마디를 처음 들었을 때와 지금 느낌이 달라지셨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저 멋있는 말처럼 들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말의 무게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존경이란 단순히 자기를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존경이란 자기 존재 전체를 직면하고 그 전체를 받아들이고 그 전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빛나는 면도, 어두운 면도, 성공도 실패도, 강점도 약점도 모두 포함한 자기 전체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용기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용기, 자기 약점을 인정하는 용기, 남의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으로 사는 용기, 고독을 견디는 용기. 이 모든 용기의 합이 자기 존경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고귀하다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자질이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지위로 얻을 수 없으며 오직 자기 자신과의 정직한 대면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해왔습니까?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습니까? 남에게는 하지 않을 말을 자기에게는 했던 적이 없습니까? 남에게는 보여주지 않을 가혹함을 자기에게는 보여준 적이 없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오늘부터 달라지십시오. 오늘부터 자기 자신을 존경하기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자기에게 한 가지 친절한 말을 해주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자기에게 한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만의 기준으로 하루를 사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니체가 말한 고귀한 인간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귀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존경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바로 여러분 안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다만 그 사실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바라보라는, 자기 자신을 존경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몰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알면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존경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그것이 전부입니다. 남의 존경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존경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자기 자신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존경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자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나를 존경한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고귀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존경한다. 니체의 이 한마디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고귀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